네, 노래 사랑을 했다 이겁니다. 이 노래로 큰 인기를 얻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죠.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이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양현석 대표가 모든 직책에서 사퇴를 했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등 논란은 여전한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보면요, 공익 제보자가 계속 제보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실을요. 네. 근데 YG 측에서 YG 연예인들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마약 성분을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약을 우리는 안 해 이게 아니고 네. 우리 소속사 사람들은 마약 검사를 해. 네.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예. 그 이제 양현석 대표에게도 이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보통?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양현석 대표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좀 양현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을 그 공익 제보한 그 공익 제보자를 본인이 만난 사실은 맞다. 예. 그리고 만나서 이제 공익 제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비아이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의 어떤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에게 자기가 이제 마약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YG에서 파악을 하고 예. 네. 자기를 불러서 지금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니까 네.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양현숙 대표한테 언론사에서 물어봤죠. 그런 네.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양현숙 대표가 그 제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 그 당시에. 근데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그런 어떤 뭐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그 마약 검사 키트 검사하는데 예. 최근에 나온 사람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비아이도 나온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네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너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자기는 그냥 설명을 한 거지. 예. 이게 뭐 진술을 뭐 바꾸라든가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예. 건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그럼 한 달에 이렇게 2번씩이나 키트 검사를 할 정도로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YG가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경찰 수사에도 의혹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약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만 3차 조사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일단 이 조사가 좀 일반적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그 이제 2016년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그 제보한 공익 제보자가 당시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익 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그 1차, 2차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자기가 그 BI와 함께 대마초를 피웠고 그다음에 마약도 구해줬다. 라고 1,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했었다가 네. 3차 조사에서 이제 진술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 한 거, 왜냐하면 카톡이 내용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대화를 한 거는 맞는데 구해주진 않았다. 라고 이제 진술을 바꿨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 그 제보자가 당시 조사를 받은 경찰 조사를 총 6번을 그 당시에 받았는데 네. 5번째 조사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신문 조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관이 당신이 왜 1, 2차 조사 때는 그 BI에게 그 마약을 구해줬다라고 이야기했다가 3차 조사 때 왜 진술을 번복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대목이 5차 조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의 신고를 이게 공익 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면 본인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고 이런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익 신고는 신고 대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네. 본인은 이제 이렇게 익명으로 남아 있고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신고를 하는 지금 이 공익 제보자의 그 공익 제보를 대리하고 있는 그 방정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 제보자가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그 기록을 다 들여다봤더니 아니 5차 조사 때 이러한 어떤 자신의 그 진술을 뒤바꾼 정황에 대해서 수사관이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 내용에 그래서 그 5차 조사 때 보면 1, 2차 조사 때 지금 이야기했다가 3차 때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1, 2차 조서를 들여다봤는데 그러한 질문을 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익 제보를 대리하고 있는 방 변호사에 따르면 이거 지금 수사 기록도 변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예. 그다음에 YG
어떤 유착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게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그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진술을 바꿨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그럼 알았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석 이제는 전 대표라고 해야겠네요. 대표직에서 나왔고 네. 그다음에 동생이죠. 네네. 양민석 대표 이사인가요? 아무튼 그 두 분 다 그 책임을 이제 나는 관리 안 하겠다. 네, 물러나겠다. 물러나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말로만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네, 뭐 이제 보면 회사에 그 오너들이 네. 뒤로 뭐 물러난다고 해서 그 회사의 뭐 소유주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직책만 내려놓는다는 네. 것이지 그 회사와 관련된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은 아마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직책에서 물러났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보자를 양현석 대표가 직접 만났다는 대목인데 네. 그 만나서 이제 나눴던 대화 중에 또 나오는 게 그 내가 너에 대해서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익제보자 측에서 하는 얘기는 변호사를 YG 측에서 이제 선임해주면서 다만 그 제보자의 부모 어머니가 선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맞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YG에 지금 이렇게 부여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들, 뭐 지금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 그 다음에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라는 의혹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에 그 공익제보자의 변호인의 그 선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 변호사 비용을 그럼 누가 냈는지 그런 게 아무래도 계좌나 이런 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서 이 유착 의혹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의혹만 보면은 수사 무마 의혹도 있고 회유도 있고 협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처벌도 받게 되는 거긴 한가요? 지금 이거는 예. 일단은 처벌을 누가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일단은 있겠군요. 그 마약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 BI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재조사 필요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진술 회유,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대표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나아가서 당시에 솔직히 마약 사건 수사의 그 어떤 기본은 그 관계자들의 진술이거든요. 판매상의 진술, 네. 그다음에 계좌 내역. 근데 판매상의 진술이나 계좌 내역, 그다음에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사람의 진술까지도 있었는데 BI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당시 조사를 했던 수사기관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위너의 이승훈 씨 네. 가수 이승훈 씨가 중간에 개입을 했다. 네. 중간에 이승훈 씨가 연락을 해서 뭐 만나진 않았어도 계속 연락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승훈 씨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중간에서? 이게 이제 보면은 그 공익 제보자를 이제 양현석 대표가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의 중간 역할에서 이런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승훈 씨가 이건 물론 이제 그 언론의 의혹 제기여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승훈 씨가 이 공익 제보자에게 연락해서 야 지금 큰일 났다 들어와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 BI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최근에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 결과가 나왔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제 그 제보자를 YG로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중간에서 이러한 실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부분도 만약에 뭐 알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진술 회유나 협박의 네. 이제 가공,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 동조한 거가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건가요?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YG에서 평소에 상시적으로 소속사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마약 검사나 이러한 어떤 마약을 사실 말 전담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마약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이승훈이 했다라는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요, 그 BI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도 하진 않았다. 마약을 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 이승훈 씨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공익 제보자도 내가 뭐 100 몇십만 원어치를 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게 2016년 3년 전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마약을 그 3년 전에 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통 마약 검사의 이제 핵심적인 그 증거 자료는 이제 소변 검사나 뭐 혈액 검사 이런 건데 모발 네. 검사도 있고요. 네. 그러한 어떤 그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들은 이미 없어졌을 거라는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인데 이런 형사 사건에서 이제 그런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때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신이 없는 사건이라든지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마약 사건에서 이런 모발 검사나 그런 혈액 양성 반응이 없는 그런 사건에서도 어떤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많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사자의 뭐 자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겠죠. 이제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반대 신문이라든지 이제 교호 신문 같은 걸 해서 예. 그 관련된 진술자들의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지금 BI도 자기가 마약이나 이런 대화를 나누기 위한 카톡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는 법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화를 나눈 건 맞지만 나는 마약을 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예. 네. 그 카톡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상대방한테 BI가 우리끼리는 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예 전면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마약을 구매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뭐 구매하거나 뭐 소지하거나 흡입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 마약 같은 경우를 이렇게 구매하지 못했는데 뭐 구매하려고 그러니까 예, 예비 예. 음모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BI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점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입증을 해야지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고유정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재혼한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의 사망에도 고유정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남편에 대한 아주 그 엽기적인 예. 그 범행을 저질러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고유정의 현 남편이 이런 잔혹한 범죄에 자기의 그 아내인 고유정이 연루가 됐다라는 걸 알고 보니 3개월 전에 의문사한 자신의 아들의 어떤 죽음에도 고유정이 관여가 된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제주지검에다가 고소를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3개월 전에 의붓 아들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을 한 장소는 이제 충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범죄, 이제 어떤 이런 시신이 발견이 되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죽음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자연사인지 아니면은 의문사인지 아니면은 어떤 범죄로 인한 사망인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부검도 하고 그런 어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변사 사건으로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네. 그 수면 중에 질식사했다라는 것까지는 부검 결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질식인데 질식을 시킨 그 원인, 질식의 원인이 무엇이냐? 혼자서 그냥 질식을 했다면은 이거는 자연사, 의문사인 거고요. 예. 누군가가 숨을 졸랐다, 목을 졸랐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살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전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고유정의 현 남편이 봤을 때는 이 수사가 너무 좀 부실하다. 자기가 같이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고유정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진술만 믿고 고유정은 한 번만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고 돌려보냈고 더 조사 안 했고 자기를 자꾸 의심을 해서 오히려 이제 고유정의 현 남편에 대해서 막 거짓말 테스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이 되니 이제 고유정의 현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의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에는 이 충북의 경찰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제주지검에 지금 고소를 이번에 예. 해서 이 자신의 아들의 그 3개월 전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 지금 이렇게 나선 상황인 거죠. 지금 고유정 사건은 정말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고유정 자체가 또 진술을 거의 안 하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의붓 아들의 죽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고유정은 그래서 과연 고유정이 네.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정신적으로는 그냥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 네네네. 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유가족들은 정말 답답한 마음일 텐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언론에 네. 예 그리고 그 이렇게 좋은 변호사 써서 가석방이 될 거다 이렇게 유가족 측은 말하고 있어요. 아, 네, 예, 네. 그 가능성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그 고유정의 어떤 지금 그 나오는 그 살해 수법이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네. 정도의 그런 참혹한 방법들이 나오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일부 언론 보도 같은 걸 조합해 보면은 너무나도 참혹하니까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네. 말이 당연히 나오는데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 그 주된 기준은 아니고요. 사이코패스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잔혹한 범행은 하기도 하거든요. 예. 사이코패스는 이제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어떤 핵심적인 그 기준은 뭐냐면 충동이에요. 본인의 충동을 절제를 하질 못해요. 사이코패스들은. 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 동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떤 사고들을 되게 많이 칩니다. 충동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고유정을 보면 지금까지 되게 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네. 그 주위에서 오히려 그런 말도 했잖아요. 자기 뭐 누나는 되게 온화한 사람이고 평소에 잘했다. 주위 이웃들도 인사성도 밝고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들은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느껴지는군요. 예, 그런 사람이 보통의 경우인데 고유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사이코패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뭐 경계성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심리 장애가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착증이 되게 강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본인의 충동을 절제하면서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정의 범행을 보면 그 살해의 도구, 그러니까 지금 전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지금 그 아들의 어떤 그 면접 교섭 소송을 진행을 하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었고 결국 법원에서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왔더니 그 직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남편의 어떤 살해 방법을 예비 음모한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좀 사이코패스와는 좀 다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제 그 문제 삼고 있는 가석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네. 가석방이라는 것은 이 어떤 죄가 확정된 이후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맞다. 그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 유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도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집행유예는 안 되고요. 가석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무기징역까지 받으면 20년 이상 복역을 해야지 가석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이하의 징역 같은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시점에서 예. 이제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예. 어떤 그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면 가석방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유가족의 어떤 그런 걱정은 뭐 이해는 됩니다. 예. 이게 좀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의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고유정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형이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예. 가석방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큰 문제가요. 전 남편의 시신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앞서 뭐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잠시 네.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수사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지금 뭐 김포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그 뼈 조각은 지금 뭐 그 이제 피해자의 이제 시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살인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인 그 사체를 지금 발견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지금 보면은 뭐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선상에서 이렇게 봉지에 그 네. 시신을 담아서 뭐 이제 유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 부분을 좀 찾는데 좀 수사를 집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없다라고 해서 반드시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고유정의 범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지금 많이 수집이 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증언을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수사기관이 이런 어떤 그 본인의 범죄 행위를 부인을 하는 그러한 피해자를 수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범행을
부인하는 그 이제 피의자 앞에 증거를 들이미는 거거든요. 당신이 여기는 이거는 왜 검색했냐, 이거는 왜 구매했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왜 여기서 뭐 나갔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면 아마도 그 자백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유정 사건은 끔찍하지만 일단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그 내용이 나왔는데 소년 시절에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서 하사관 임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뭐 그 해석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이게 지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설사 이제 그 결격 사유를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이제 파악하지 못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만기 전역을 해서 보면 퇴직금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은 그 하사관으로 이제 보면 33년 군복무하고 2015년 말에 명예 전역을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네가 지금 근무를 하긴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받아간 전역 수당 퇴직 급여는 돌려내놔라. 돌려내라. 네. 라는 게 지금 당시에 이제 행정 처분이 있었던 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때 소송 제기하면서 이제 들었던 그 법이 뭐냐면 소년법에 보면은 이제 그 소년이 어떤 집행유예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 판결의 형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 이제 그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소년이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격 사유를 다 인정해버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을 집행은 하지만 예. 그 집행이 이제 만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유예받게 되면은 장래에 향해서는 그러한 형 때문에 어떤 뭐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배려하는 제도인데 그런 것을 이제 이 군인으로 전역하신 분이 이제 소년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격 사유에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이것은 이것과 어떤 비슷한 소년법의 상의 규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어떤 그 소년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이미 이러한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충실한 그런 판결이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